난 단지 너의 후원자였을 뿐이야. 알겠어? 이제 너와 나의 후원 계약은 끝이 났어. 평소 같았다면 이른바 가정의 화목을 위해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수습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상석의 한강 이남의 건축 절반을 쥐락펴락하는 나의 아버지가 앉아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차 한 대 가지고 뭘 그러냐는 파렴치한 표정을 짓는 남편 김태우를 보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입가에 어린 차가운 미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김서방의 재벌가 사위 체험권이 오늘로 만기되었다는 것을. 택시가 송화 한정식의 현관 앞에 멈춰 섰을 때 내 이마에는 이미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기사님은 대중교통을 타기엔 어울리지 않는 내 실크 원피스를 보고는 무언가 캐묻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힐끔거렸다.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나는 거의 도망치듯 카드를 내밀어 결제하고 클러치를 움켜쥔 채 그 무거운 나무문을 향해 뛰어 들어갔다. 늦었다. 이미 15분이나 늦었다.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규칙 안에서 지각, 특히 이런 중요한 가족 모임에서의 지각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늦었습니다. 나는 가쁜 숨을 고르며 상석에 앉은 아버지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식당의 루마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고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 했다. 내 남편 김태우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미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김태우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곁눈질로 흘끗 쳐다볼 뿐 그 눈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이 서려 있었다. 왜 이제야 와서 사람 망신시켜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심장이 차가운 손에 꽉 쥐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왜 늦었을까? 김태우 씨, 당신은 정말 잊었나? 오늘 아침 나는 분명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당신이 오늘 입을 정장을 미리 다려놓았고 아버지 생신을 위해 특별히 맞춘 내 원피스도 침대 머리맡에 걸어두었다. 오후 3시에 아빠 선물을 찾고 4시에 샵에 들러간다니 스타일링을 받고 5시에 당신과 함께 출발해서 6시 정각에 식당에 도착한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후 2시 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특유의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다. 지은아, 나 친구들이랑 압구정 백화점에서 차 한잔하기로 했는데 내가 차로 좀 태워다 주렴. 나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보며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오후에 아빠 생신 선물 찾으러 가기로 약속이. 아이고, 얘 좀밥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아빠 선물은 언제 찾으면 안 되니? 난 친구들하고 약속 다 잡아놨는데 설마 나더러 택시 타고 가라는 건 아니지? 체면이 있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높아지며 거역당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나는 김태우를 보며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입안에 사과를 우물거릴 뿐이었다. 지은아, 그냥 어머니 모셔다 드려. 엄마 친구분들이 우리 새 차 뽑은 거 다 아시는데 구경도 하고 싶어 하시잖아. 노인네들 체면 세워드리는 셈치고 효도 좀 해. 우리 집 새 차. 아니, 그건 우리 집 차가 아니었다. 그 검은색 제네시스 G90은 아버지가 지난달 내게 선물이라며 주신 차였다. 내 딸이 매일 지옥철에 시달리며 출퇴근하는 꼴은 못 보겠다시면서. 차량은 아버지 회사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보험료부터 유류비까지 모든 비용은 아버지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입에서 그 차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김서방네 차가 되어 있었다. 내가 뭐라고 더 말할 수 있을까? 효도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나의 모든 계획은 하찮아졌다. 나는 속으로 울분을 삼키며 시어머니를 압구정까지 모셔다 드렸다. 백화점 앞에서 내릴 때 그녀는 여왕처럼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자랑했다. 우리 며느리야. 일부러 나 태워주러 왔잖아. 이 차 좋지. G90. 역시 앉으니까 편안하네. 나는 수행기사처럼 그녀가 무리에게 둘러싸여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선물을 찾으러 다시 길을 나섰을 땐 이미 시간이 촉박했다.
선물을 찾아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출발하려던 순간 나는 깨달았다. 차가 사라졌다는 것을. G90의 육중한 몸체가 우리 아파트 지정 주차 공간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경악하며 김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다. 태우 씨, 차는? 우리 차 어디 갔어? 아, 내가 타고 나왔어. 어머니 티타임 끝나셨다길래 모시러 가서 아버님이랑 같이 바로 식당으로 가려고. 그의 목소리는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가벼웠다. 뭐,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나 이제 어떻게 가? 선물도 여기 있는데 내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공포와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아, 뭘 그런 걸로 유난이야? 택시 타면 되잖아. 그까짓 거 빨리 좀 와. 아빠 오래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택시 타면 되잖아. 그 말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정확하게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무거운 선물 상자를 들고 하이힐에 실크 원피스를 입은 채 퇴근길 지옥 같은 도로 위에서 바보처럼 20분을 서 있었다.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았지만 기사는 내 곤란한 행색을 보고는 일부러 길을 빙 돌아갔다. 겨우 차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이것이 나의 결혼 생활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더없이 화려한 결합. 유명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이, 비록 집안은 평범하지만 능력 있고 외모가 출중한 회사원과 결혼한 이야기. 모두가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김태우가 현대판 신데렐라, 아니 왕자님이라고 말했다. 이 수정 구두가 얼마나 발을 아프게 하는지는 나 자신만이 알았다. 이 불평등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남들이 김태우를 데릴 사위라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현모양처를 연기했다. 집안일을 도맡았고 좋아하던 일을 그만두었으며 그의 가족을 극진히 모셨다. 심지어 그가 창업할 초기에는 내가 아버지에게 매달려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안겨주었다. 나는 나의 희생과 양보가 그의 사랑과 존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 시어머니의 당연한 불임과 그의 이기적인 요구뿐이었다. 그들 가족은 마치 탐욕스러운 거머리떼처럼 내게 단단히 달라붙어 나와 내 아버지가 제공하는 부와 편리를 빨아먹었다. 그러면서도 뼛속까지 나를 무시했다. 그저 운 좋게 좋은 부모 만나 태어난 여자라고. 지은아, 앉아라.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나를 굴욕적인 기억 속에서 끄집어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김태우 옆에 빈자리에 앉았다. 그가 즉시 내게 몸을 기울여 우리 둘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 몰라? 장인어른 장모님 모셔놓고 나 혼자 당신 기다리게 만들어?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망신. 김태우 씨, 당신은 정말 망신이 뭔지 알기나 할까? 길이 좀 막혔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겨우 그 말을 뱉어낸 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향했다. 아빠, 죄송해요.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버지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 그저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살짝 구겨진 내 원피스 자락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훑어보셨다. 그리고는 천천히 김태우에게로 시선을 돌려 입을 여셨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마치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돌이 떨어진 것처럼 룸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빙점으로 끌어내렸다. 김서방. 내가 지난달 지은이에게 준 그 G90 수행기사도 딸려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은 어쩌다 택시를 타고 이렇게 헐레벌떡 온 거지? 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역시 아버지는 눈치채셨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김태우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심지어 효자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 살갑게 대답했다. 아이고, 아버님. 그게 말입니다.
장모님께서 요즘 허리가 안 좋다고 계속 그러셔서요. G90 안마 시트 기능이 워낙 좋고 승차감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지은이야 젊으니까 택시 타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장모님 먼저 쓰시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한 가족인데 누가 쓰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버님?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했다. 마치 자기가 얼마나 사려 깊고 효심지극한 행동을 했는지 자랑하는 것처럼. 심지어 보십시오. 제가 아버님 따님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얼마나 분별 있고 우리 김씨 집안을 위할 줄 아는지 라고 말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겼다. 시어머니가 즉시 옆에서 거들었다. 허리를 어루만지며 절묘한 타이밍에 아이고 소리를 냈다. 사돈어른, 맞아요. 우리 태우가 이렇게 효심이 깊어요. 그 차 타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 늙은이 허리가 싹 낫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도 속이 깊은 아이라 자기는 택시 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앞에 놓인 정갈한 청자 찻잔을 바라보았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속이 깊다고? 분별 있다고? 그게 내가 한 말이었나? 당신들이 효도와 가정의 화목이라는 족쇄로 나를 굴복시킨 결과가 아니었던가? 김태우는 아버지가 말이 없자 자신의 변명이 먹혔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술잔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너무 그런 몸 외의 물건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차 한 대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화목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소한 일로 지은이가 지옥철 타고 택시 타고 다니게 한다고 소문나면 남들이 아버님께서 사위한테 얼마나 쪼잔하게 구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희도 이제 사회에서 체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 외의 물건, 쪼잔하게. 그 단어들이 김태우의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나는 아버지의 눈빛이 완전히 차갑게 식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거나 테이블을 내리치지도 않으셨다. 목소리조차 높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김태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분수도 모르는 광대를 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손에 든 은수저를 내려놓았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마치 법정의 의사봉처럼 모두의 심장에 내리꽂혔다. 아버지의 입가에 아주 옅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 동작은 마치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우아했다. 김 비서. 전화기 너머에서 즉시 공손한 대답이 들려오는 듯했다. 아버지의 시선은 여전히 김태우의 의기양양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은행에 연락해서 김태우 씨 명의로 된 부속 카드 전부 정지시켜. 그래, 전부. 그리고 법무팀에는 서류 준비하라고 해. 성수동 아파트 사용권 회수한다고. 그래, 지금 걔들 사는 거기. 김태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멍하니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입가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그는 김태우를 보며 나지막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김씨 집안 전체를 얼음 구덩이로 쳐넣기에 충분했다. 차도 그깟 몸 외의 물건이라는데 집이라고 다를까? 룸 안의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된 듯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김태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보일 속도로 사라졌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자기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개념이, 스스로를 과신했던 통제력이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얼마나 우습고 하찮은 것인지를. 그리고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나는 그 순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거의 낯설다고 할 만큼 차가운 심사의 눈길로 내 명의상의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 길고 굴욕적인 악몽이 드디어 끝날 시간이었다. 김태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사회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며 단련된 그의 두꺼운 낙가죽은 이것이 그저 장인이 딸을 위해 사위를 군기 잡는 연극일 뿐이라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했다. 그는 심지어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쥐어짜내며 술잔을 들고 일어섰다. 그가 가장 잘 써먹던 가족이라는 논리로 국면을 전환하려 애썼다.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농담이시라면 너무 심하십니다. 저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지은이는 아버님 딸이고 저도 아버님 아들입니다. 이러시면 남들이 보고 웃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억지로 태연함을 유지하려 했다. 알아요. 오늘 지은이 속상하게 한 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지은이한테 사과할게요. 하지만 카드 정지에 집을 회수하는 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면 일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는 말하면서 필사적으로 내게 눈짓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경고와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과거의 수많은 순간들처럼 내가 나서서 답봐. 태우 씨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화 푸세요.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그의 서툰 연기를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아들이라고? 누가 당신 가족이지? 지난 몇 년간 당신은 잠결에라도 정말 나를 아내로, 내 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나? 아니. 당신 마음속에서 우리는 그저 당신이 부와 권력에 빌붙기 위한 도구, 계급 상승을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그 불로소득을 질투하고 심지어 경멸했다. 당신은 나에게 몸을 낮춰 결혼해줬다고 생각했고 자원을 얻는 대가로 나를, 내 가족을 위해 봉사하게 함으로써 비참한 심리적 균형을 찾아왔다. 아버지는 김태우의 내끓는 고백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들어 자신의 잔이 아닌 김태우 앞에 빈잔에 가득 따랐다. 핏빛 같은 와인이 크리스탈 조명 아래 요염한 빛을 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그 와인잔을 들어 손목을 휙 꺾었다. 잔에 담긴 와인 전부가 위선과 경악으로 물든 김태우의 얼굴에 고스란히 쏟아졌다. 촤악! 붉은 와인이 공들여 손질한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값비싼 흰 셔츠를 적시며 흉한 자국을 남겼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턱끝에서 와인이 뚝뚝 떨어져 그의 앞접시에 떨어졌다. 가족, 아버지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한파처럼 차가웠다. 김태우 씨, 자네 혹시 자신에 대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 딸이 자네와 결혼한 건 내 인생 최악의 투자였어. 내가 자네에게 프로젝트를 주고 자원을 대주고 집을 주고 차를 준 건 자네를 인정해서가 아니야. 더더욱 자네를 아들로 생각해서는 더더 아니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내려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날카로운 얼음송곳처럼 김태우의 자존심에 후벼 파듯 말했다. 난 그저 자네의 스폰서였을 뿐이야. 알겠나? 그리고 이제 그 스폰서 계약이 만료된 거고. 그 말을 마친 아버지는 두 번 다시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게 몸을 돌려 손을 내밀며 순식간에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가자. 저런 쓰레기 때문에 내 눈 버리지 말고. 나는 일어서서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손을 잡았다. 김태우의 곁을 지나칠 때 그의 몸에서 풍기는 진한 알코올 냄새와 공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거대한 공포로 가득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완전히 얼어붙어 의자에 앉은 채 돌처럼 굳어 있었다. 생일잔치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그의 차에 올랐고 기사는 부드럽게 식당을 빠져나갔다. 차 안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지난 세월 내가 겪었을 서름을 묻지 않으셨다. 그저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집에 가자, 내 딸아. 그 한마디에 내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그 가짜는 가정을 위해,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김태우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아버지와 내가 막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가 건 전화가 아니라 누군가 다급하게 걸어온 전화였다. 김태우 회사에 함께 투자한 박 이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채로 치듯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대표가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스피커폰을 켰고 전화기 너머의 아수라장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김태우는 아직도 식당 룸에 있는 듯 했다. 그는 아버지가 농담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는지 거대한 공포에 이성을 잃은 모양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며 이 모든 게 오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걸려온 다른 전화 한 통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아마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박 이사의 전화가 스피커폰으로 켜져 있었기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의 회사 재무팀장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똑똑히 들렸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최대 거래처인 한강건설에서 방금 공식 메일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그 광교신도시 건까지 포함해서요. 2개의 휴대폰을 거쳐 김태우의 비명이 넘어왔다. 프로젝트 중단. 왜? 그 사람들 미쳤어? 계약서에 일방적 해지 시 위약금 3배라고 명시되어 있잖아. 재무팀장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대표님, 한강건설 측에서는 위약금 3배를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한강건설은 아버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였다. 그 광교신도시 프로젝트는 김태우가 창업 이래 따낸 가장 큰 건으로 회사 연간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사업이었다. 그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그는 회사를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자재와 인건비를 선지급했다. 이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설령 위약금을 받는다 해도 그가 초기에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금과 은행의 독촉 대출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하물며 위약금 지급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그의 회사는 자금줄이 순식간에 끊기게 될 터였다. 전화기 너머로 김태우의 비명은 거친 숨소리로 그리고 마침내 절망적인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는 끝났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업, 그의 생존 기반이었던 회사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불쌍한가? 아니.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한편 진짜 볼거리는 다른 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식당에서의 험악한 분위기에 질겁했는지 연회가 끝나자마자 넋이 나간 시아버지를 끌고 허둥지둥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아마도 신분과 지위의 상징인지 90을 계속 몰고 있는 한 모든 것을 만회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도 않고 자신이 가장 자랑하기 좋아하는 장소인 강남 신세계백화점 VIP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차를 세우고 방금 마주친 다른 사모님과 수다를 떨기 위해 창문을 내렸다. 우리 며느리네서 사준 이 차는 역시 달라라며 자랑을 시작하려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G90의 차량 시스템에서 갑자기 띠띠하는 경고음이 울리더니 중앙 디스플레이에 붉은색 한글이 떠올랐다. 시스템 오류, 차량이 원격으로 잠겼습니다. 임대사에 문의하십시오. 곧이어 차가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완전히 시동이 꺼졌다. 차문은 자동으로 잠겼고 창문도 스르르 올라가 그녀와 시아버지를 차 안에 가두었다. 에어컨이 멈추자 차 안 공기는 금세 후텁지근해졌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미친 듯이 시동 버튼을 누르고 창문을 두드렸지만 한때 그녀의 자랑거리였던 그 고급 세단은 이제 값비싼 깡통이 되어 그녀의 모든 명령에 묵묵부답이었다. 그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거대한 견인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천천히 들어와 G90 앞에 정확히 멈춰섰다. 견인차에서 제복을 입은 직원 2명이 내려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정중하게 차창을 노크했다. 시어머니는 창문을 내릴 수 없었기에 유리창 너머로 악을 썼다. 당신들 뭐야? 이거 내 차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직원은 손에 든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 위에 찍힌 회사 로고를 가리켰다. 아버지 그룹사나 자동차 리스 회사의 로고였다. 그중 한 명이 주변 구경꾼들에게도 다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성리스 직원입니다. 본사로부터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당 제네시스 G90 차량을 즉시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두 분께서는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리스? 이건 우리 집 차야.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라고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 차량의 소유권은 저희 회사에 있으며 등록된 임차인은 한 회장님이십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만약 하차를 거부하시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직원은 이미 능숙하게 견인차를 조작해 G90을 들어 올릴 준비를 했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모두가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를 구경하는 듯했다. 한때 시어머니에게 아첨하던 사모님들은 이제 저만치 떨어져서 입을 가린 채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결국 강제로 끌려가는 수모와 스스로 내리는 창피함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후자를 택했다. 직원이 원격으로 차 문을 열어주자 그녀와 시아버지는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잿빛 얼굴로 차에서 기어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주던지 90이 가차없이 견인차에 실려 주변의 조롱 섞인 시선 속에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김 비서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그녀가 공들여 유지해온 가짜 사모님 이미지는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별장 테라스에서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 비서가 보낸 사진이었다. 견인되는지 90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태우,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 당신들 오만의 대가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김태우가 언제 성수동 아파트로 돌아왔는지는 모른다. 식당에서의 소동이 끝난 직후였을 수도, 회사가 망했다는 전화를 받은 후였을 수도 있다. 그는 아마 납덩이처럼 무거운 다리를 끌고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품은 채 한때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그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전망을 가진 성수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결혼할 때 김태우의 부모님은 한국의 전통에 따라 신혼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들은 전 재산을 털고 큰 대출까지 받아 경기도의 낡은 아파트 전세금을 겨우 마련했다. 김태우는 그런 집이 자신에게, 그리고 회장딸인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런 곳에 살면 자신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 앞에서 몇 번이고 암시했다. 그때 사랑에 눈이 멀었던 나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두말 없이 투자용으로 사두셨던 이 성수동 아파트를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내주셨다. 그렇다, 사용이었다.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아버지 회사에 있었다. 하지만 김태우와 그의 가족은 이곳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사유재산으로 여겼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내게 알리지도 않고 아파트 키를 복사해 젊은 애들 집 청소 좀 해주려고라는 명목으로 3일에 한 번꼴로 시차를 나왔다. 실상은 이 고급 아파트가 주는 허영심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오늘 밤 김태우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전자 도어록 앞에 섰을 때 그는 이 집이 이미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익숙한 숫자들, 그의 생일을 눌렀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감정 없는 차가운 기계음. 그는 순간 멍해졌다. 당황해서 잘못 눌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더 힘주어 눌렀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다른 비밀번호를 눌렀다. 내 생일.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했다. 결혼기념일, 회사 창립일, 매번 돌아오는 것은 똑같이 무정한 거절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한지은. 문 열어. 문 열라고. 비밀번호 왜 바꿨어? 한지은.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복도에 히스테릭하게 울려 퍼졌다. 이웃집 문이 살짝 열리며 호기심 어린 얼굴이 나타났다가 이내 혐오스럽다는 듯 닫혔다. 한때 그는 이곳에서 이웃들의 허리 숙인 인사를 받으며 김 대표님으로 불리는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문 밖으로 쫓겨난 상가집게 신세였다. 그가 거의 모든 힘을 잃었을 때 문이 열렸다. 나는 문 안쪽에 서 있었다. 편안한 실내복 차림에 머리는 대충 틀어 올리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다. 나는 그를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핏발선 그의 두 눈을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그가 고함을 지르려던 순간 내 뒤의 광경에 시선을 빼앗겼다. 현관에는 그의 값비싼 여행 가방 몇 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그가 보물처럼 아끼던 골프채, 한정판 운동화 컬렉션, 그리고 서재에 있던 그의 모든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갈라져 나왔다. 나는 대답 대신 몸을 비켜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 아니었다. 복도 반대편을 보라는 뜻이었다. 그의 집 옆에는 그가 갈아입고 버려둔 더러운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이 담긴 쓰레기 봉투 몇 개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분류별로 깔끔하게 포장해 두었다. 한지은, 너 미쳤어. 여긴 내 집이야. 내가 뭔데 내 물건을 내다 버려. 그는 마침내 폭발하며 안으로 뛰어들려 했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차갑게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 뒤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 2명이 거실에서 걸어 나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보낸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2개의 산처럼 내 뒤를 막아서서 무표정하게 김태우를 응시했다. 김태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얘기 좀 해. 그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어? 다 내 잘못이야. 들어가게 해줘.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응?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부부,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얼음장 같은 칼날 같았다. 김태우 씨, 당신은 정말 우리가 부부였다고 생각해? 나는 몸을 돌려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두꺼운 파일을 집어들고 다시 그에게 다가갔다. 나한테 빌기 전에 이거부터 보는 게 어때? 나는 파일을 그의 가슴에 툭 던졌다. 당신이 말하는 그 부부의 정이 대체 얼마짜리인지 한번 보라고.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는 신용카드 청구 내역서 요약본이었다. 내 명의의 가족 카드였지만 그는 늘 자기 카드처럼 사용했다. 작년 3월 청담동 브리오니 매장에서 산 수트 1200만 원. 나는 마치 나와 상관없는 보고서를 읽듯 평탄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작년 5월 새 프로젝트 수주 기념으로 정경계에서 친구들에게 한턱 쏜 술값 하룻밤에 800만 원. 작년 7월 당신 어머니께 사드린 그 여왕의 비밀이라는 에르메스 백 2300만 원가. 맞다. 그때 나한테는 중요한 클라이언트 선물이라고 했지? 작년 9월 당신 아버지께 선물한 최고급 골프채 세트 1500만 원. 그리고 지금 당신 손목에 차고 있는 그 파텍 필립, 당신 사촌 동생에게 사준 중고 벤츠, 매달 당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까지. 김태우 씨, 나는 고개를 들어 점점 창백해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카드로 지난 3년간 당신이 쓴 돈이 총 7억 8천만 원이야. 전부 내 이름으로, 내 신용한도로. 파일을 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파일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각종 쇼핑 영수증과 이체 기록이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셔츠, 제냐, 내가 샀어. 신고 있는 구두, 페라가모, 내가 샀어. 심지어 당신이 나한테 결혼 3주년 기념 선물이라고 준 그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조차도 내 돈으로 산 거야. 당신은 그냥 결제할 때 카드만 다른 걸로 바꿨을 뿐이지. 김태우 씨, 말해봐. 이 집에 정말로 당신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빼고 당신한테 남은 게 뭐냐고?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부수는 망치가 되었다. 아, 아니야. 우린 부부잖아. 내 돈이 내 돈이고 우린 공동재산, 그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공동재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했다. 김태우 씨, 잊었나 본데 우리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 썼어. 이미 변호사 자문도 다 받았고 이 소비 내역들은 전부 내 개인 신용카드 계좌에서 발생했고 자금 출처는 내 혼전 재산과 아버지가 내게 개인적으로 증여한 재산이야. 우리 부부 공동 재산과는 아무 상관없어. 법적으로 이건 모두 내가 당신에게 한 증여로 간주될 뿐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증여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 집, 나는 발밑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가리켰다.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당신은 그저 이곳에 살도록 허락받은 세입자일 뿐이었어. 이제 집주인이 더 이상 당신에게 세를 주고 싶지 않다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파일이 그의 힘없는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종이들이 하얀 나비처럼 흩날리며 그의 허황된 부귀영화의 꿈에 뒤늦은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생경함이 가득했다. 그는 아마 자신에게 늘 순종적이고 다정했던 아내에게 이렇게 냉정하고 잔인한 면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나를 완전히 소나귀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저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 한지은, 너 정말 독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 말을 뱉어냈다. 독하다고. 나는 웃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에피타이저도 안 돼.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마치 놀란 짐승처럼 몸을 움찔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헤드헌팅 회사에 다니는 대학 선배였다. 태우야, 너 혹시 엄청 높은 사람한테 밑보였냐? 선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선배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 때문에 몇 군데 알아봤는데 우리 최대 고객사인 미래그룹 포함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내 이름 듣자마자 그냥 거절하더라. 내가 옆구리 찔러서 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한영건설 한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그분이 이 바닥에서 다시는 내 이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대.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더 들렸는지 김태우는 이미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세상이 빙빙 돌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려 한다는 것을. 인맥과 관계로 얽힌 이 한국 사회에서 재계의 절반을 쥐고 있는 한 회장에게 밑보인다는 것은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어떤 번듯한 회사도 감히 그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전문성, 그의 경력,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이 한 장의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벽에 무너지듯 기댔다.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문을 닫아 그의 절망을 차단했다. 문밖에서 억눌린 짐승 같은 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먼지 쌓인 피로감뿐이었다. 김태우, 당신이 시작한 이 게임, 이제 내가 끝낸다. 김태우 가족은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업계에서 매장되었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아니,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모든 염치를 버리고 더욱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그들 생각엔 강하게 나가서 안 되면 부드럽게, 이치가 통하지 않으면 가족애와 결혼으로 올가매면 된다고 믿는 듯 했다. 일주일 후, 그들 세 식구는 보란듯이 평창동에 있는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났다. 그날 서울은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정원 그네에 앉아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 경호팀의 장 실장이 내 곁으로 다가와 기묘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아가씨, 김태우 씨와 그의 부모님이 빌라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내 손이 잠시 멈칫했다. 이내 다시 다음 장을 넘기며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뭘 하려는 거죠? 아가씨와 회장님은 뵙고 싶다고 합니다. 직접 잘못을 빌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장 실장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김태우 씨 말로는 만약 아가씨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는 책을 덮고 일어나 정원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빽빽한 나무와 조각된 철문 사이로 바깥 풍경이 보였다. 김태우,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세 사람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꼿꼿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김태우는 와인에 젖었던 그 구겨진 양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더 이상 입을 만한 번듯한 옷이 없는 듯했다. 머리는 기름졌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의 전 시어머니, 한때 백화점에서 거들먹거리던 그 여자는 이제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진 채 가장 허름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탁한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땅바닥을 치며 중얼거렸다. 아마도 자기 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를 울부짖고 있을 터였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말없이 무릎을 꿇고 모든 전기를 빨린 노인처럼 등을 구부리고 있었다. 이 광경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정말로 악독한 재벌가 며느리가 선량한 시댁을 핍박한다고 동정했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한 가지를 계산착오했다. 이곳은 서울 최고의 부촌 중 하나인 평창동이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은 밥보다 더 많은 추잡한 일들을 봐왔다. 이런 억지와 떼쓰기로 이익을 얻으려는 연극에 대해서는 그저 원숭이 쇼를 보듯 구경할 뿐이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의 차들이 지나가며 속도를 늦췄다. 차창이 내려가고 안의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심 대신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저 사람들, 전에 한 회장 댁이랑 사돈 맺었던 김씨 집안 아니야? 어쩌다 저 꼴이 됐대? 들었어. 그 사위 완전 기생충이라잖아. 한 회장 딸을 현금 인출기처럼 쓰다가 쫓겨났대. 꼴 좋다. 봉황이 되려던 뱁새 꼴이라니. 저기서 무릎 꿇고 있는 거 정말 낯짝도 두껍네. 그 수군거림은 크지 않았지만 무릎 꿇은 세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릴 정도였다. 김태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고 치욕과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다. 그녀가 공들여 기획한 비련의 드라마가 동정이 아닌 배가 된 수모를 가져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다.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장 실장에게 CCTV 화면을 거실 TV에 연결하라고 지시한 뒤 스스로를 위해 꽃차를 한 잔 우렸다. 지루한 막장 드라마를 보듯 그들의 문 앞 공연을 감상했다. 그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무릎을 꿇었다. 태양은 땅을 뜨겁게 달궜다. 김태우의 무릎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했다. 그는 몇 번이고 일어나려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에 제지당했다. 마침내
그가 무언가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나 대문으로 달려들어 차가운 철창을 미친 듯이 흔들었다. 한지은, 나와. 너 나오라고.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안에서 보고 있는 거 다 알아. 이 독한 년. 내가 기어코 날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여전히 반응이 없자 그는 갑자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작은 과도였다. 칼날이 햇빛에 번쩍였다. 그는 칼을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대고 광기 어리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한지은, 셋센다. 그래도 안 나오면 내 집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내가 귀신이 돼서도 널 가만 안 둬. 하나, 둘. 주변 구경꾼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대부분은 더 큰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흥분감에 휩싸였다. 장 실장이 즉시 긴장하며 물었다. 아가씨, 어떻게 할까요? 슈하게 둬요. 나는 찻잔을 들어 김을 살짝 불어냈다. 정말 죽을 용기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는 김태우를 너무나 잘 알았다. 그는 누구보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누구보다 자기 목숨을 아끼는 인간이다. 지금 그의 행동은 그저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마지막 도덕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뿐이다. 내가 마음이 약해지길, 아버지가 일이 커져 회사 평판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워하길 도박하는 것이다. 그가 셋을 외치려는 순간 빌라의 대문이 천천히 양쪽으로 미끄러지듯 열렸다. 김태우의 얼굴에 희열이 스쳤다. 그는 자신의 협박이 통했다고 생각했다. 칼을 쥔 손에도 힘이 풀렸다. 하지만 대문 안에서 나온 것은 내가 아니었다.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눈부신, 불타는 듯한 붉은색의 포르쉐 911이었다. 유선형의 차체는 햇빛 아래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이전의 묵직하고 검은지 90과는 선명하고도 날카로운 대조를 이뤘다. 운전석에는 바로 내가 앉아 있었다. 나는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입가에는 알듯 말듯한 미소를 걸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무릎 꿇은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정면을 응시하며 엑셀을 밟았다. 스포츠카가 낮고 매혹적인 굉음을 내며 그들 옆을 천천히 지나갔다. 김태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칼을 든 채 광대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자신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세계를 상징하는 그 차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기대했던 대치, 울음, 용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내리지도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도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경멸이었다. 무시. 너의 모든 히스테리, 너의 모든 계산은 내 눈에는 그저 나와 상관없는 한편의 소극일 뿐이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리고 욕 한마디 해줄 자격조차 없다. 차가 한참 멀어진 후 나는 백미러로 김태우가 힘없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다.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는 졌다. 완벽하게, 처참하게 졌다. 아버지는 결국 경호원들을 시켜 그들을 처리했다. 물론 폭력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그건 너무 품위가 없으니까. 장 실장은 그저 경찰에 신고했다. 사유지 앞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경찰은 금방 도착했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김씨네 세 식구를 경찰서로 모셔갔다. 이 소동은 결국 그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고 평창동 일대에서 며칠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후로 나는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다만 가끔 여러 경로를 통해 그들의 소식을 단편적으로 전해 들었다. 김태우의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고 그는 막대한 빚더미에 앉았다. 빚을 갚기 위해 시골에 있던 부모님의 유일한 집까지 팔았지만 그 돈은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들은 결국 번듯한 집을 구하지 못하고 김태우가 어릴 때 살았던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 그 반지하 방은 어둡고 축축하며 비가 오는 날이면 벽에서 물이 스며나오고 공기 중에는 늘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다고 했다.
한때 성수동의 한강뷰 아파트에 익숙해졌던 시어머니는 그런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자기 아들이 무능하고 쓸모없다며 자신의 노후를 망쳤다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태우는 업계에서 퇴출당하고 구직에 실패하는 절망을 겪은 후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의욕 넘치던 김 대표가 아니었다.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는 그 반지하 방에서 술만 마셨고 취하면 어머니와 서로 욕을 하며 싸웠다. 그는 어머니의 탐욕과 허영심을 탓했다. 그녀가 그지 90을 억지로 차지하지만 않았어도 그 생일 잔치에서의 폭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침묵하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한때는 나름 화목했던 가정이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부귀영화의 꿈이 깨진 후 남은 것은 끝없는 상호 비난과 원망뿐이었다. 그들의 가난은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인간성의 가장 추악한 면을 증폭시켰다. 그것이 그들의 인과응보였다. 그들의 불행은 나의 복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탐욕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통제불능 상태로 추락할 때 원래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안전망을 거두어들였을 뿐이다. 몇 달 후 나는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혼전계약서 덕분에 모든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김태우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 역시 자신에게 더 이상 협상할 카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혼 판결문을 받은 날 서울에는 작은 눈이 내렸다. 나는 나의 붉은 스포츠카를 몰아 한강변을 달렸다. 강물은 고요했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옅은 안개 속에 희미했다. 나는 창문을 내리고 차가운 공기가 내 뺨을 스치게 했다. 복수의 쾌감도 원수를 갚았다는 흥분도 없었다. 내 마음은 전례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마치 지독한 열병을 앓고 난 후 몸은 허약하지만 정신은 더없이 맑아진 것처럼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결혼은 내 인생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하나의 액땜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나에게 인간의 위선과 탐욕을 보게 했고 진정한 독립과 자존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기대야만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한지은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작은 자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고 바쁘지만 매일 성취감으로 가득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바이올린을 다시 잡았고 그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다. 강변에 차를 세우고 차창에 내려앉았다 녹아내리는 눈송이들을 바라보았다. 김태우가 그 허무했던 결혼 생활이 떠올랐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본 막장 드라마 같았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관객이었을 뿐. 이제 영화는 끝났다. 관객도 퇴장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고 멀리 보이는 길을 향해 나아갔다. 저 앞에는 오롯이 나 자신의 것인 새롭고 눈부신 인생이 펼쳐져 있었다.